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이 다 돌아갑니다. 정말 그 약간 공산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쫙 뿌린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경자유전이라는 말이에요. 경자유전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실현됐던 때가 바로 조선의 건국이었어요. 조선 말이랑 상당히 다르네요. 그래서 조선의 재분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 건물주한테 세 내면서 건물세 내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매장 공간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자기 집이 된 거고요. 모든 가족에게 자가주택이 갑자기 마련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변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니 영국의 명예혁명이니 하는데 20세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이토록 급진적인 혁명은 없었어요. 조선혁명이 가장 급진적인 혁명이에요. 아니, 저는 이걸 조선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조선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로 바뀌는 것만큼의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고리짝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어디 그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 낡아 빠진 옛날 옛적 이야기를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고리짝은 고려적이란 뜻이에요. 왠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려일 때 조선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은 근대 국가고 고리짝은 거기는 전근대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리짝 이야기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고리짝이 고리타분함을 표현하는 대명사격인 단어인 것은 조선 초기에 고려인이었다가 조선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변화를 크게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왕조가 교체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대부분 단 한 명의 제자였어요.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유학자였어요. 이색. 이색. 이 목은 이색이라는 분은 원나라에 건너가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당시에는 원나라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세계 중심 제국이었는데 거기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세계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나라에서 뭐 적당히 벼슬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려로 귀국을 했어요. 수제였네요. 네.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수업료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냥 좀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학자에게 1:1 과외를 받는다라고 해도 논을 팔고 밭을 판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 비싼 수업료를 누가 내줘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이 내주죠. 네. 예, 무슨 뜻이냐?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다 권문세족의 자제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기득권을 없애는 혁명을 한 거예요. 그 선택 쉽지 않은데.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철학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철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현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해요. 뭐 저는 세대 구분을 하면 X세대인데 저도 X세대의 기준으로 MZ들을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현대인도 사실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꼰대짓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업자본이 발달 안 하고 말이야. 자본주의 이런 게 발달을 안 하고 일본의 에도 시대처럼 그런 상업자본이 발달했다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더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물도 더 빨리 받아들였을 것이고 과학기술, 특히 군사, 무기 같은 거 우리가 일본에 먹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걸 굉장히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걸 감사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농경국가는 그 해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곡물의 양 전체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해의 국부의 90몇 %죠. 자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골고루 잘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업자본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곡물은 기본 재화니까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서민들은 굶어요? 안 굶어요? 정말. 굶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수출과 수입이 늘죠. 자, 수출을 뭘로 합니까? 수출도 쌀로 하겠죠. 쌀로. 수입을 할 때 그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치품 뭘로 결제합니까? 결국은 모든 부는 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쌀로 고물로부터 비단을 나오기 산 때문에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조선은 의도적으로 상업을 억제합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을 억제해요. 자본주의의 발달을 억제한 거는요, 자본주의를 경제를 잘 아는 사람만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경제 전문가들이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식으로 경제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나중이 되면 경제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